북한 이야기만 전하는 이만감. 오늘은요,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찐 북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름하여 주성아 기자의 취재 수첩을 준비했고요. 주성아 기자께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재원이시고, 그리고 또 동아일보에서 18년 동안 이 북한 관련 기사를 정말 맡아서 하시는 동아일보의 기둥, 배들보, 우리 이만감의 태양, 주성아 기자님 오셨습니다. 왜 쑥스러워하세요? 저 잘리라고 그렇게. 네, 기자님은 18년 동안 북한 소식을 전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취재는 팩트가 생명인데 진짜 북한에 갈 수도 없고 어떻게 기사를 쓰시나요? 기사를 쓰면서 하나하나가 제가 명예를 걸고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18년 동안 한 우물만 팠기 때문에 북한과 거래하는 수많은 정보원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정보원들의 신뢰성에 대해서 검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원이 준 소식통은 지금까지 잘 맞았다. 혹은 뭐 이 정보원은 별로 신뢰성이 없다. 네. 그래 이제는 뭐 한국 다른 언론에 뭐 뉴스가 딱 뜨면 저건 어디서 흘러나온 얘기구나 하는 것까지 이제 딱 보면 판단이 될 정도로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북한하고 거래를 가령 뭐 전화로 했다, 문자로 했다, 이메일로 했다 이런 것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가령 전화로 했다 그러면 전화하는 사람 중에서 누군지를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밝힐 수는 없고 또 그리고 북한을 취재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정보원의 생명입니다. 오죠. 그거는 그 어떤 특종 10개하고도 수십 개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북한 보도는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취재를 하면서 제 스스로 만든 원칙이지만은 300 원칙을 지킵니다. 그게 뭐냐면 가령 김정은 주변에서 일어난 어떤 특종을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거를 보도하는 순간에 북한에서 이 범위가 좁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 300명 미만이 아는 일은 절대 보도하지 않는다 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 몇 달 기다렸다가 이제는 한 1000명쯤 소식이 퍼졌겠구나 하면 비로소 쓰고 그리고 제가 취재한 얘기 중에 또 쓸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또 생명이 위태롭다고 하면 묻어두고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기자인지 정보원인지 정보요원인지 어떤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떠드는 이야기가 아닌 취재를 통해 북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주성아 기자의 취재 수첩. 자, 이번에는 시청자의 질문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여대생입니다. 우연히 드라마를 보고 북한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드라마에 보면 북한 부잣집 딸이 나오더라고요. 첼로도 배우고 유럽으로 유학도 가고 저게 진짜 북한 부자인가? 궁금해졌습니다. 드라마 속 저 부자들처럼 진짜 북한 부자도 저렇게 살까요? 찐 북한 부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잘 사는지 궁금해요. 찐 북한 상류층 얼마나 잘 사나요? 사실 잘 산다는 기준이 사실 끝이 없죠. 끝이 없는데 진짜 찐 상류층이라고 그런 얘기 들을 정도 되면 한 달에 10,000불 정도는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에? 그래서 북한에서 10,000불 쓴다는 것은 한국으로 치면 월 1억 정도는 써야 상류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억? 네, 1억 정도는 써야 부자 소리 듣는 거죠. 만불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이제 1,000만 원, 1,200만 원 사이지만 북에서의 만불은 1억과 가까운 거라는 거죠? 1억을 어디 졌어? 이야. 월 1억 쓸 돈이 있어요, 북한에? 이야. 그렇게 쓰는 사람 꽤 많습니다. 진짜요? 상점에 그렇게 물건이 많나? 1억씩 살 정도로? 북한에서 이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럼 쓸 데가 있냐? 돈 있으면 쓸 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게 되면 평양에 가게 되면 105층 유경 호텔 앞에 있는 유경 상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가면 온갖
술, 화장품, 명품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대놓고 팔아요? 대놓고 팔죠. Tonight we're on a mission. Tonight's the casting call. This is the real audition. Oh, God, help us all. You make the right impression, then everybody knows your name. We're in the fast lane. One in the crowd could be the one you need to know. 누가 그 물건들을 들여오냐면 해외, 그때는 그 싱가포르 이런 회사들 동원해가지고 일본에서부터 들여오고 해외에서 다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게 왜 단속이 안 되냐면요. 북한 당국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에 돈 많은 사람들의 달러를 끌어내려면 이런 걸 물건 갖다가 팔아야 달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려를 합니다.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에 연예인들이 돈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연예인 돈 없어요? 아니 뭐 있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얼굴 팔렸기 때문에 항상 이게 언론들 주목해야 되고 법에 문제가 생기면 법 앞에 책임져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북한은 그런 측면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또 훨씬 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소득도 안 잡히고. 어느 서방의 외교관이 회상한 것도 있습니다. 국세상점에 갔는데 젊은 여자 둘이 들어와가지고 100달러 뭉치를 갖고 와가지고 탁탁 뿌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회고도 있는데 그런 일이 뭐 한 번만 일어나겠습니까? 그 상점 가면 달러 쓰는 사람 많아요. 김정은한테만 잘못 보이지 않으면 언론도 없고 법은 또 뇌물 주면 다 끝나고 하니까 뭐 돈 쓸 때 많습니다. 그럼 주 기자님께서 진짜 그 북한 상류층의 호화로운 생활을 좀 솔직하게 한번 좀 털어놔 주세요. 지금 이제부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얘기하신대잖니. 예. 제가 때마침 또 질문을 또 드렸네요. 현재 평양의 모 회사 사장입니다. 네. 예, 식품을 다루는 모 회사 사장인데 여사장입니다. 그 집에 일단 들어가려면 CCTV들이 곳곳에 다 달려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네. 딱 들어가면 이 바가 있고 온갖 좋은 술들이 각종 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실 겸 바인 거예요. 그리고 개인 전용 헬스장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시종들도 있어요. 그 시종은 누구냐? 그 회사 종업원입니다. 종업원인데 데리고 와가지고 돈 좀 많이 주고 그래서 발 씻는 물까지 온도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딱 갖다 주고 청소하고 그럼 이 사장은 그 공장 나가서 그러면 뭐 하냐? 안 해요. 집에 CCTV로 공장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쟤는 일 잘하나 안 하나 이런 거 다 감시해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는 큰 식당 하나씩 평양의 중심부에다 하나씩 또 차려줬어요. 대박. 이렇게 살려면 기본적으로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돈들을 또 상납을 해가지고 권력층들의 비호를 받아야 그래야 안전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기호가 이게 한 라인이면 안 되거든. 이런. 여러 라인이죠. 예. 좋습니다. 네, 그럼 주성아 기자님이 직접 만난 북한 상류층과의 취재 내용을 함께 보시죠. 최고급 식당인 눈만 식당에 가서 비싼 술에 사시미 좀 시키고 캐비어나 샥스핀까지 추가하면 해명 기준 1,000달러는 우습게 나옵니다. 같이 놀던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 새벽에 바다 보여주겠다고 원산으로 데려간 적이 있어요. 평양에서 차로 2시간이면 원산이에요. 돌아오면서 여자애한테 명품 좀 사주고 그러는 거죠. 뭐 수천 달러 하는 시계 이름이 사람들은 잘 몰라도 저는 놀래서 다녔지만 이거 알아보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평양에서는 C클래스면 다 넘어갑니다. S클래스는 비싸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골치 아파서 안 타요. 중앙당 비서 이상급 관용차라서 소문이 잘못 나면은 큰일 나거든요. 자, 지금 얘기를 드렸죠. 평양을 벗어나서 원산 가서 회 먹고 오면서 명품 좀 사주고. 주성아 기자님, 예. 사실일까요? 당연히 저 내용은 사실이고요. 저 롤렉스 시계 차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 롤렉스 시계가 10만 불짜리입니다. 예, 그렇게 비싼 시계를 차고 다니고 아까 뭐 애인 데리고 원산 가서 왔다, 뭐 명품 사줬다 이거 가지고 놀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 돈주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왜곡돼 있습니다. 흔히 한국 사람들은 돈주 하게 되면 외화벌이 회사 사장이나
뭐 무역 일꾼이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이 권력이 없으면 돈을 벌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중앙당 간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모든 것들이 뇌물로 움직이기 때문에 뇌물의 피라미드 고리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밑바닥에서는 뭐 몇십 달러, 몇백 달러 하다가 뭐 어디 군당 책임비서 하나 간다 그러면 몇십만 달러를 또 위에 임명권자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대단한. 그러면 북한의 최고위급 권력을 가진 중앙당 간부는 한 번에 몇십만 달러씩 받다 보니까 집에 뭐 몇백만 달러씩 숨겨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간부가 이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집 한 채 보통 사가지고 숨겨 놓는데 근데 사람이 욕망이라는 게 이거 분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리려고 하니까 그다음엔 이 자기 알고 있는 친인척 중에서 똘똘한 놈을 부르는 거예요. 막 네. 육촌 조카 불러가지고 야 내가 100만 불 줄 테고 또 뒤에서 밀어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돈을 불려가지고 오라. 그러면 외화상점 할까, 택시 회사 할까, 뭐 배를 사서 물고기를 잡을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한다는 거죠. 근데 최근 연간 평양에 돈 있는 사람들이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는 것이 뭐냐? 아파트 지어서 파는 겁니다. 아파트 지었어.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 보니까 100만 불 투자하면 400만 내지 500만 불이 나왔어요. 몇 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동산에 투자해서 그래서 평양에 지금 새 아파트들이 우죽순 서고 있는 겁니다. 아니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살 수 있는 월급도 있고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있잖아요. 어느 한 단계에서든. 근데 북한은 저렇게 부자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거는 너무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 혹시 코로나 터지고 최근에 북한 상황에 대해서 취재하신 적 있습니까? 코로나 터지고 북한 경제가 급속한 침체에 빠져든다고 볼 수 있죠. 작년도만 해도 대북 제재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북한의 수입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수출 액수가 작년도에 북한이 2억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2억 달러 좀 안 됐습니다. 2억 달러면 2천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700만 불 정도를 수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뭐 중소 수출입 기업의 그냥 수출액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작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셀프 봉쇄하면서 올해 3월 달 같은 경우에 북한의 전체 수출액이 60만 불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6억 원이요? 예, 7억 한 2천. 이건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북한에서 달러가 마르기 때문에 북한의 달러가 마르니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값들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평양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작년 말에 비해서 지금 한 20 내지 30% 정도 하락했습니다. 네. 그 정도 되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상류층들도 지금 되게 힘들겠네요.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버티고 있습니다. 자, 주상아 기자의 취재 수첩. 주상아 기자가 취재한 것 중에 저희가 알짜만 뽑아서 오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해했던 거 하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20대 트럭의 정체. 예, 이게 뭔 소리냐면 북한에서 올해 1월 말부터 말하자면 봉쇄를 했죠. 그 어떤 것도 중국에서 들어오지 말라. 밀수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군법으로 처형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者 동지께서는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해당 지역의 비상사태를 선포하시고 국가 비상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이행하며 그래서 모든 것이 꽉 막혀 있었는데 북한도 뭔가 이렇게 경제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닫고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3월 달에 평양 종합병원 건설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건설을 하려고 하니까 건설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 장비에 들어가는 부속품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사가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김정은한테 비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국가 기관에서 필요한 건설 장비, 자재, 그런 원자재를 수입해 와야 되겠다 해서 김정은이가 특별히 오케이 해서 3월 말에 2달 만에 처음으로 북중 국경이 열렸습니다. 와. 신의주 세관에서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차가 들어오는데 네네. 30대의 트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세관에서 아니 우리가 10대 분량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30대 분량이 들어오니까 신의주 세관장이 정경택 보이상한테 바로 보고를 올린 거죠.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된 거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고가 정경택 보이상이 김정은한테 또 보고했습니다. 아마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처음 공개하는 거니까 방송에서? 예. 이런 거 잡을 때 특히 이게 이런 사태를 수습할 때 국가 보위성 산하에 체포조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까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체포조가 말하자면 차 몇 대 딱 나눠서 바로 들이닥친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20대는 무역업자들이 차량인 거죠. 그중에서 13대는 평양의 무역업자들이 차량, 7대는 신의주 무역업자들이 차량. 네. 그러니까 국경이 열린다더라 하는 소문을 벌써 정보를 받아가지고 끼어든 거야? 끼어들었죠. 요때라고 생각해가지고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설탕, 콩기름 해가지고 싣고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갖고 들어오면 마진이 얼마 남냐? 35%가 남습니다. 그걸 바라고 세관 문 열었을 때 20대가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경로를 해가지고 그 20대를 몽땅 몰수해버렸죠. 네. 몰수해서 버리진 않을 거 아니야 또. 그렇죠. 버리진 않았습니다. 그 20대 분량의 돈을 따지게 되면 200 내지 300만 불 어치가 됩니다. 네. 그런데 4월 20일 날에 평양시 아파트마다 이렇게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그 평양시 4월 중순에. 옛날에 그 광복백화점, 지금 광복상업중심이라고 하는 아주 큰 상점이 있는데 거기서 콩기름을 파니까 사가세요 해가지고 붙었어요. 그래서 5kg에 10불에 해가지고 판다고 써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격이 코로나 이전 가격입니다. 네. 그때 압수된 콩기름 가지고 평양 풀기는 좀 역부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3월 말에 압수하고 추가로 중국에서 길림성 쪽에서 콩기름을 더 사다가 광복지구 상업 중심해 가지고 다 팔았습니다. 물론 달러로 팔았죠. 아이. 달러 어디다가 하겠습니까? 김정은 주머니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한번 또 벌어졌죠. 평양에서 4월 20일과 21일 사이에 사재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재기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올해 연말까지 북중 국경이 폐쇄돼가지고 열리지 않는다 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은 코로나 지나가면 열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연말까지 안 열린다고 하니까 어쩌겠습니까? 제일 먼저 상점에 가가지고 기름 사고 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재기를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웬 떡이야 해서 부르는 대로 막 팔기 시작하니까 비싸게 판 거죠. 근데 다음 날 이 사재기한 놈들 다 잡아들이라는 또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에 김정은은 이 위반 사항에 대해서 군법을 적용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 군법 적용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서 비싸게 받는 게 이 처벌 항목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그 비싸게 팔았던 상인들이 갑자기 팔았다는 제목 그리고 유언비어를 돌렸다는 제목 유언비어 누가 돌린지 몰라요. 근데 돌렸다는 제목으로 갖고 있던 물자들을 몽땅 압수됐죠. 이 압수된 물자 또 어디 가겠습니까? 또 달러를 가지고 팔아요. 그래서 그 또 달러를 가지고 김정은이 주머니 고스란히 들어가요. 어쨌든 상인들한테 좀 이렇게 좀 황당한 죄목을 걸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상인들은 좀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상인들은 다 뺏겼는데 사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김정은이도 이판사판 굶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오죽하면 저런 방식으로 아이고. 삥을 뜯냐. 너무 급했구나. 근데 사실은 저게 지살 배워먹기거든요. 한 번 저렇게 하게 되면 상인들이 믿질 않아가지고 뭘 사오지 않아요. 그럼. 사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안 북경은 들어가죠. 체제를 지탱하던 그 말하자면 이 부자들이 돈 있어도 못 사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불만이 어디 순환이 가겠습니까? 안 북한 당국에 가는 거고 김정은한테 향해요.
네, 오늘 이만갑의 정말 반가운 얼굴이 정말 많이 보여요. 특히 우리 아메리카노 현숙 언니 아들 성일군. 이제 몇 학년 된 거예요? 몇 학년 됐어요? 저 올해 고3이고요. 벌써? 지금 입시 준비랑 그다음 자소서 쓰느라고 엄청 바빠요. 자소서. 이야.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5월에 북한을 떠나 2018년 1월 31일에 하나원을 나온 박현수의 아들 김성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원에 있을 때 어머니가 이만갑에 나온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한번 봤어요. 어렸을 때 본 엄마의 모습과 네. 지금 5년 후에 본 엄마의 모습이 어떻게 좀 많이 변했나요?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북한에 있을 때도 어머니는 몸이 좋았어요. 그런데 몸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래요? 한국에 오니까 북한에서도. 예, 한국에 와 보니까 예, 더 살이 찐 것 같아요. 그러면 신은아, 김아라 이런 사람들 알아요? 예,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잘 기억 못 앞에 있는 누나들 어느 누나가 좀 이렇게 한번 보고 싶었어요? 어느 누나가 궁금했어요? 오른쪽, 왼쪽, 앞쪽 다 궁금했어요. 다 궁금했어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어머니 한의사가 되어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항상 곁에 있고 예, 기쁨과 행복을 주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성일군 엄마 현숙 언니가 성일군 한의사가 되는 게 꿈이잖아요. 무조건 한의사였어요. 예, 어떻게 아직도 한의사가 꿈인가요? 사실 제가 한의사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맹장 수술이랑 비염 수술을 했는데 그거를 마취 없이 했거든요. 맹장 수술을요? 네, 그래가지고 그 통증을 막 그냥 막 내 몸으로 그냥 느끼면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사실 북한에는 뭐 한의사면 뭐 최고잖아요. 다 아는 것 같고 그래서 한의사를 하고 싶었었는데 여기 와서 공부 좀 하면서 보니까 통증에 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의사 직업이 있더라고요. 통증 재활의학. 네. 그래서 통증의학과 가려고요. 와, 멋있다. 아니 아직 박수 칠 일 아니에요. 아직 고3이에요. 그래요? 또 있어요, 잡아서. 또 이 옆에 우리 하영 양이 또 있습니다. 네. 사촌 동생. 사촌 동생이에요. 맞아요. 아주 오빠를 자랑스러워하는 사촌 동생이잖아요. 지금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원래 나이대로 맞아요? 아니면 나이가 한 살 많거나 그래요? 한 살 많긴. 한 살 많죠? 근데 애들은 몰라요. 친구들이랑은 뭐 북에서 왔다는 얘기는 이제 다 처음에 들어갈 때 다 밝히고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사투리가 싹 없어졌어요. 뭐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없앴죠? 안녕하세요. 전 올해 15살인 정하영이라고 합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아유, 반가워요. 북한에 있을 때도 그 영어 단어 틀린 개수 많고 장단지를 때려놓고 그저 사회주의에서 4번지로 넘어가는 게 좀 그렇진 않겠죠. 뭐 네. 이제 자기 앞에다 맞다들면 뭐 하겠죠 뭐. 야, 여기 오니까 네 사투리 안 나오니? 편하게 말해야 돼. 그냥 일반 학교 다니면서 애들이랑 말하고 수업도 듣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없어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친구들도 저한테 사투리 계속 해보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네. 북미 정상회담을 보고 싱가포르에 가고 싶어서 탈북한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지? 우리 은심 씨입니다. 은심 씨 오랜만이에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봤었어요. 북미 회담할 때 봤었는데 근데 그때 봤을 때 싱가포르가 나오는데 진짜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역사의 순간을 전 세계가 지켜보았습니다.
싱가포르를 보니까 엄청 막 호수들도 이쁘고 나무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북한에 있으면 영원히 가보지 못하니까 엄청 가고 싶어서 탈북을 하게 됐어요. 이만갑 나오고 나서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친구들이 엄청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원에 있던 선생님들도 보시고 아, 거기 나와서 너가 출연하는 프로그램 잘 봤다고 더 힘내서 더 열심히 잘해보라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이만갑 이 프로그램에 다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진짜 더 이뻐지셨네. 네, 더 예뻐졌어. 뭐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아니 이 팝에 고깃국 먹는데 왜 더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때는 부종 상태였는데 지금은 편안하니 몸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좋은 거였어. 아니, 그 은심양은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원망스럽긴 또, 그죠? 싱가포르 가야 되는데, 그죠? 원래는 계획이 도착하자마자 코로나가. 8월에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아이고. 다음 해 약간 괜찮아지면 가고 싶어요. 아, 싱가포르 나도 가고 싶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민용 씨가 제일 참 아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이뻐해요, 민용 씨가. 민용 오빠 오랜만에 보죠? 네. 항상 어릴 때 보면 그냥 눈이 살살살살 돌아가는데 민영 오빠 어디 있는가 찾아보기도 하고. 진짜? 지금 저의 심정을 짧게나마 음악의 선율에 실어보겠습니다. 낯설다, 이거 진짜. 그저 알아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일심이 너야. 아니, 민용 씨는 왜 일심 씨를 귀여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외향적으로 처음에 왔을 때 저희 어머니도 이북 분이시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옛날 처녀적 사진이 동글동글하게 일심양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심양이 우리 어머니의 젊었을 때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핏줄은 아니지만 정말 막내 끝에 여동생 같은 마음이 계속 들어가지고 저 역시도 많이 이렇게 신경이 쓰여요. 일심 씨, 어쨌든 뭐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더 좋아요. 예. 이번에 또 네. 반가운 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와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우리 이만갑의 반응을 보내주셨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버스 안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그 사연이 나가고 나서 같이 슬퍼해주고 응원해주셨던 분. 너무 연기를 잘하고 특히 또 장나라가 너무 이쁘고 귀여워갖고 한 번을 봐야 될 거를 여러 번 봤거든요. 옆집 남자가 신고를 한 거예요. 소리가 들렸구나. 멋진 남자. 들키기만 하면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망쳤는데 가다가 제가 양수가 터진 거예요. 막다리. 이 버스 안에서 애를 낳고 여자분들이 저를 어떻게 해갖고 병원에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애 울음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다행이다. 예. 예쁘게 우리 딸이 이담 크면 저렇게 장나라 씨처럼 저렇게 이쁘게 키워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귀여워졌어. 혹시 네. 너무 이중적이지 않아요? 춤출 때랑 평상시랑. 오늘도 혹시 춤 한번 저희가 볼 수 볼 수 있어요? 있을까요? 시범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와. 실컷 웃어라
제일 놀란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백군. 놀랬어요. 이리 와요. 내려와봐. 우리 한백군이 동생에게 한 수 가르쳐 주세요. 누굴 가리켜요 지금 다 봤는데. 먼저 성공. 네. 오케이. 소리나 음악 주세요. 재밌다. 재밌다 이거. 오 잘해 늘었어. 표정. 어머. 시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와. 야, 야, 대박. 유연해. 때론 돌려. 와우. 와우. 정말 너무너무 멋지게 오늘 춤을 보여주신 시안 양. 그리고 한번 고맙습니다. 오늘따라 스튜디오가 뭔가 밝고 환하고 풋풋하고 그렇잖아요. 네네네.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엄마 아빠랑 있을 때하고 표정이 달라요, 일단. 다 웃고 있어요, 다. 그러네. 시연이도 웃고 있고, 하영이도 웃고 있고, 예. 그러네. 여기 1020 세대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만갑은요, 북한 청소년 그들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소크라테스가 아주 오래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애들 버르장머리 없다. 이렇게 사실 기성세대가 보면은 네. 참 깝깝하고 이럴 텐데 은심 씨 북한에도 혹시 막 청소년들 이렇게 가르치는 말이 있어요? 요즘 애들 좀 버릇없다. 딱히 그런 말은 없는데요. 그냥 우리 보고는 새 세대라는 말을 엄청 많이 쓰고 새 세대? 있어요, 지금. 네. 그게 2012년도에 김정은이가 집권을 하고 나서 우리에게 약간 너네가 우리 혁명의 주력군이다. 약간 이런 뜻으로 너네가 새롭게 자라나는 세대고 모든 것이 새로우니까 너네한테 새 세대라는 이름을 준다. 약간 그런 이미지에서 우리를 계속 새 세대라고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천하의 불길 속에서 창조된 조국 수호 정신. 이것은 우리 새 세대들이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인 노병들에게서 넘겨받아야 할 가장 귀중한 유산입니다. 새세대라고 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인데 선생님이 우리 토요일마다 학습회를 하거든요. 학습회 끝나고 선생님이 그 교실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야 너네들은 앞날에 새 세대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우리나라를 또 밀고 나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살아라 하고 진짜 뼈에 참으실 정도로 들었습니다. 아니 한국에서는 어린 친구들 보고 요즘에 G세대라고 하는데요. Z세대라고 하죠. 예, Z세대. Z세대라고 하는데 북한은 그러면 새 세대 말고 또 다른 말도 있나요? 저희 때는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미공급이 끝나고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모든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권력 없는 사람은 다 장마당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저희 세대가 장마당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대학교 졸업하고 장마당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요. 한백군도 저 이모들 얘기 들어봤어요? 이모 아니에요. 이모 아니에요. 누나. 이모들 얘기 조금 낯설게 합니다. 야, 너. 이모라니. 야, 너 방금 전까지 누나라고 했잖아. 미공급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보고 미공급 세대라고 하고요. 이제 앞에 앉은 젊은 친구들 때는 이제 2002년에 북한이 이제 경제관리 체계를 바꿨습니다.
북한이 이제 일명 말하는 노동당의 이제 지시를 따라야만 살아간다던 사람들이 이제 그 시장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위기 의식주의 같은 데 빠져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장마당을 기본으로 살아가는 이제 생활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진짜 새 세대라고 많이 불렀죠. 조원 씨는 오늘따라 되게 아버님 같으세요. 오늘 현장 학습을 이끌고 나오신 선생님. 아니 뭐 사실 김일중 씨도 우리 예. 뭐 BTS 네. 월드스타 BTS의 아, 예. 전문 MC잖아요. 오, 진짜요? BTS와 김일중 씨가 거의 나이가 곱하기 2이기 때문에 그 세대 차이 같은 게 느껴질 것 같아요. 예. 야,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형식이었고 네. 정말 대화에서 이렇게 오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영감을 받을 때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RMC가 비가 오는 날에는 무슨 뭐 이렇게 영감이 떠오른다 그러면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죠. 아, 비가 오는 날에 그냥 막걸리에 파전인데. 그런 걸 그때 좀 느끼죠. 맞아요. 예. 아니 우리 때 이런 거 있었어. 신세대와 구세대 사이 이렇게 낀 세대라고도 하고. 맞다. 예, 막 그랬는데 북한도 세대 차이라는 게 있나요? 저희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편하게 해요. 꼰대 대표. 저희도 말해도 되나요? 아, 저 유럽에 갔을 때 받았던 편지인데 할머니가 보낸 편지였어요. 근데 진짜 북한식으로 정말 절절하게 쓰신 거예요.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수령님의 배려를 받고 나갔는데, 네, 공화국 시민답게 정말 본분을 다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당의 충성자금을 위해서 막 이렇게 쓰셨는데 그걸 보는데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모여 앉으면 저희 때는 그래도 모여 앉으면 우리가 당에서 받은 게 뭐냐, 우리가 컸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는데 세대 차이가 확실히 나더라고요. 그런 데서. 그렇지. 제가 세대 차이 느낀 거는 저희 할머니예요. 계시죠? 네. 우리 할머니는 처음 사귄 여자 무조건 결혼으로 이어져요. 벌써. 나 뭔지 알겠어. 첫사랑과 결혼해야 된다고요. 아니 이거는 네. 여자한테 더 심하게 하죠. 네, 우리 할머니도 그렇지만 어머니가 더 심각해요. 연애는 대학교 가서 해라 뭐 이렇게. 아니 근데 그게 왜? 그거 안 하려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북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줄 세대들을 모셨습니다. 최민용 씨.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의 핵인싸. 남녀공학에 꽂힌 교내 연애도 해보고 다른 학교와의 미팅까지 주선했던 북한의 큐피트 새 세대입니다. 북한 청소년들의 연애 방식을 전해줄 천수련 씨를 모시겠습니다. 천수련 씨, 본인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도 총진에서 온 더포리. 도토리? 더포리. 별명이 더포리라고 하고 이름은 천수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더포리라는 게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통통 튄다 이런 의미거든요. 더퍼리. 네, 더포리라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싫었어요, 그 말이. 근데 듣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좋더라고요. 북한 청소년들은 평상시에 도대체 어떻게 하고 놀아요? 뭐 하면서? 학교에서는 보통 공이나 제기나 뭐 활동적인 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때랑 같고. 근데 학교를 끝나면 할 게 되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급 친구들뿐만 아니라 타 학교 친구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모아가지고 빈집을 찾아가요. 빈집에서 그 뭐 큰 스피커를 틀어서 음악을 틀어놓고 오락해처럼 놀아요. 친구가 얘기하는 게 제가 놀던 거랑 똑같아요. 에이. 아, 거짓말 아니에요. 어딜 묻어가려고 그래. 아, 진짜요. 그러지 마요. 12살 때 저희가 중학교 1학년이 되거든요. 근데 딱 저희 세대부터 그렇게 놀았어요. 저희 윗세대는 남자, 여자 혼성으로 노는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저희는 선만 잡으면 진짜 임신되는 줄 알아가지고 아, 진짜요? 그럼. 정말이에요. 남자한테 왜 이렇게 차이 많이 나요? 그래서 체육 시간에 그래서 체육 시간에 남녀가 같이 달려야 되는 때가 있는데 남녀가 손 잡으면 임신된다고 그래가지고 뭔 걔 소리야? 멋을 내밀어가지고 어쩌고 뛰었어요 진짜. 이게 너무 다른데요? 맞아. 아, 2살 차밖에 안 나는데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저희 때는 다 알았거든요. 데이트는
주로 어디서 어떻게 해요? 네. 데이트 할 것이 엄청 많아요. 또 의외로. 예를 들어서 뭐 청진 같은 경우에는 강가나 아니면 바닷가나 아니면 뭐 다리 밑. 다리 밑? 네. 아빠한테 만약에 걸렸는데 네. 어디서 걸리면 가장 많이 혼나요? 그 위치가 다리 밑, 뭐 동상 밑, 뭐 강, 동산 뭐 바다. 이런. 집안? 집안에서 뭐해? 집안에서 뭐해? 집안에서 뭐해? 집안. 야, 정말 훌륭한 MC다. 그걸 유도해내네. 내가 아빠잖아. 아빠 입장이잖아요. 저는 다리 밑이나 어디가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우리가 예시 없었는데 어디가 아빠가 제일 화내요. 집안? 맞아. 집안 상상해보세요. 화나요, 안 나요? 집안이 제일 승질나네. 네, 북한 요즘 청소년 그들이 가는 세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톡톡 튀는 북한 네. 청소년들의 이야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퀴즈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북한의 성교육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자, 과연 북한의 성교육이 있을까요? 자, 성일군. 네, 요즘 북한 남학생들은 물음표에서 성교육을 받는다. 과연 어딜까요? 맞춰보세요. 요즘 북한 남학생들은 물음표에서 성교육을 받는다. 과연 어딜까요? 맞춰보세요. 물음표에서 어딜까? 성교육을 받는다. 남학생들만 따로 받나 보네? 그러게 여학생들 얘기가 아닌가 본데. 집안? 집안에서? 집안을 집안에서? 왜 이렇게 집안을 좋아해? 이렇게 얘기해보면 우리가 할 게 없잖아. 우리 이거 답 틀린 답 맞추려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그거 나 질문 안 되지. 알겠어. 알겠어. 정답! 네. 북한 남학생들은 집안에서 성교육을 받는다. 아, 또 이러고. 정말. 김혜정 씨. 예? 우리 돈스파이크 형님이 돈스파이크. 뭔가 생각이 났어요. 아, 그럼 안 맞는데 저게? 괜찮아요. 애개서가 돼야 되거든요. 어? 괜찮아요. 애기서 말이 돼야 있어요. 된다고. 북한 남학생들은 여학생에게 성교육을 받는다. 아, 여학생에게서. 오. 그 여학생은 누구한테 받아? 친구 아니야? 여자친구. 친구. 저게 지금 장소잖아. 애서니까. 장소잖아, 장소. 친구 집에서. 친구 집에서. 정답, 가는 길. 가는 길? 가는 길. 90%. 90%. 뒷골목 집 가는 길. 저기 성일네 저기 골목길이구나. 골목길에서. 집골목 집에 가는 길. 송일이네 집 마당. 집에 가는 길. 자, 뒷골목. 화장실. 정답 확인하기. 화장실. 정답 확인할게요. 화장실. 읽어주세요. 힌트 좀만 줘. 맞추고 싶어. 읽어주세요. 네. 북한 남학생들은 하굣길에서 네. 방과후 수업이야? 집에 가다 말고? 이게 북한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 가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냥 어깨동무하면 노래 부르면서 학교에 같이 가거든요. 올 때도 항상 갈 때마다 그런 말을 성교육 비슷한 거 그런 말을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이 꼭 있어요. 여자들도 있어요. 네, 그 친구가 우리처럼 모르는 그 친구들에게 그런 성교육 비슷한 거를 조금씩 해주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성일 군은 그 하굣길에 그 친구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네. 교육을 받았습니까? 너무 좋아. 상세하게. 제가 그때가 13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도 나이가 어리니까 그 친구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기가 생기려면 일단 정자란 게 있고 난자란 게 있는데 그게 만나야 된다. 그러자면은 남자 여자랑 뭐 자야 되는데 뭐 그냥 손잡고 자던가 뭐 그것뿐만 아니라고 그냥 그 정도로 제일 좋아. 하지 마. 주원 씨도 그런 식으로 성교육을 받았어요. 아니 저희 때는 이제 막 딸 있는 그 집들 있잖아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그 성인이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뭐 일단은 12살, 네. 13살 때 되면은 그때 되면 그 책을 사줘요. 그러고 중학교 5학년에는
온 하루 종일 수업을 뚝 떼가지고 여자는 여자 실습, 남자는 남자 실습으로 남자는 목총깎기 실습을 주고 여자는 따로 앉혀놓고 교육을 합니다. 성교육을. 근데 여자 수업이 딱 성교육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음식 만들기도 하잖아요. 여학생 실습에서 뭐 수해 놓고 음식 만들고 시집 가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치면서 생리에 대한 걸 가르쳐요. 왜 하게 되는지 보통 15살이면 보통 하게 되니까 그 나이 때쯤은 학교에서 하루 시간 내서 배워주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사실 성교육은 아니에요. 시원 양은 요즘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네. 요즘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성교육을 하나요? 저는 일단 6학년 때 이제 생리에 대한 거를 배우게 됐었고 지금은 이제 학교 가정 시간에 이제 임신, 피임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와 진짜까지? 지금 유심 씨 같은 경우는 되게 쑥스러워했어요. 왜 어떤 게 그렇게 지금 쑥스러워요? 저기 6학년이 배웠다 하니까 저는 너무 놀란 게 저는 그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그런 거 몰랐거든요. 몰랐지.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남자가 그냥 손만 잡아도 임신되는구나 했었는데 너무 6학년에 배웠다 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저보고 항상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랬어요. 진짜로.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북한의 어른들의 인식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인식이 어른들 이렇게 말해요. 크면 다 알게 돼.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만 다 알아요. 저는 또 이렇게 알았어요. 저는 좀 구체적으로 알았는데 손 잡고 그 뽀뽀를 해도 괜찮은데 키스를 하면 춤이 넘어가잖아요. 침이. 그래서 DNA가 넘어가서 그 정상 남자 넘어가니까 애기가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도 어디서 나온 거야? 남자가 입으로 네, 전달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조심했어요. 남의 물컵도 그 남자 물컵 절대 안 쓰고. 네, 몇 그런 살 걸- 때까지? 그건 그 한국에 와서 성격 받을 때까지 그랬어요. 아니 저는 솔직히 하영 양이 되게 궁금한데 하영 양은 작년에 한국에서 처음 중학교 생활을 했잖아요. 북에서 성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와서 첫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때 어땠어요, 느낌이? 북한에서 그 조금 배우긴 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배웠었고 여기 와서는 피임이랑 이런 거 그 남녀 따로 말고 같이 배우고 특별 강사쌤이 오셔가지고 중요한 얘기. 하시는데 되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도구들도 좀 구체적으로. 네. 그걸 배울 때 막 부끄럽거나 놀랐거나 그랬어요? 아니면 이렇게 배워두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남자애들은 되게 많이 웃었고 여자애들은 좀 쑥스러워하긴 했는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잖아요. 그게. 맞아요. 자, 성일군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일군, 네. 뭐 하굣길에서 이렇게 듣고 뭐 다들 어쩌면 그랬는지도 몰라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성에 대한 교육을 받는 거 네.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다르죠. 북한에서는 성교육을 아예 못 받으니까 그냥 친구들끼리 오가는 말로 그냥 서로가 나 주고받고 하다 나니까 솔직히 약간 나쁜 것도 배울 수 있거든요. 이게 나쁜 건지도 모르는데 자기네끼리는 좋다고 그냥 말하고 그러면 그냥 그게 뭐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좋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교육 받으면 좋은 거, 나쁜 거 확실히 알게 되고 알면 예방할 수 있겠다 해서 엄청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쑥스럽지만. 네. 자, 이번에는요,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작년에 대한민국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컸어요. 자, 윤서 씨, 어떤 문제입니까? 그건 마약이에요. 마약이에요. 청소년들이? 네, 안 믿으시겠지만 북한 청소년들 그러니까 전 지역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연선 지역은 정말 마약을 많이 써요. 성일군 주변에도 이걸 한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 친구는 없었는데요. 그 친구가 말하는 게 자기가 학교 갔는데 한 친구가 아침에 와서 오늘 기분 좋다고 오늘 뭐 한 코 해서 뭐 어린애가? 기분 좋다고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걸. 마약을 했다. 그걸 표현을 않고 했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이게 정말로 나쁜 거거든요. 엄청 나쁜 거지. 아 근데 이렇게 위험한 물건 이 마약을 북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이미 판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북한 어차피 직장은 다녀봤자 너임이 없고 본인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쉽고 이윤이 많이 나는 게 마약 장사라서.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어른들한테뿐 아니라 애들한테 파는데 그거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파는 분들이. 학생도 돈만 가지면 살 수 있고 더욱이 서구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가면 한 집 두드려서 없으면 옆에 집 두드리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함흥에서 이게 제조가 되고요. 그게 청진을 거쳐서 해령을 들어가서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함흥 쪽에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진을 거쳐서 해령에 가다 보니까 청진에도 이게 퍼져 있고 해령 쪽에는 정말 많이 하는데 이게 학생들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에게 이게 하는 게 너남이 다 하다 보니까 나 혼자 그걸 모르면 축에 빠지고 유행에 막 못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단체로 모여서도 하고요. 그리고 단속을 피하려고 볼펜 그 사이에다도 이제 숨겨서 가지고 다니면서 하기까지도 합니다. 돈이 없잖아요, 청소년들이. 어디서 낼까요? 보통은 부모님한테서 이제 용돈을 받는 걸 다 모아서 사는 친구들도 있고 집에 여건이 되는 친구들은 그렇게 사고요. 정말 집이 가난해서 돈이 없다 그러면 집에 있는 쌀, 옥수수 이런 걸 퍼내다가 바꿔서도 해요. 그렇게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네, 이게 북한에서 청소년들이 지금 마약에 많이 노출돼 있는데 사실 이게 청소년들이 잘못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북한 체제에서 그 약이 없고 그러면서 어른들로부터 내려오면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됐는데 약간 이거를 빨리 북한에도 개방화되고 잘 살면 이런 것도 싹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북한 청소년들의 마약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국제적으로 다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북한 요즘 청소년 그들이 가는 세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톡톡 튀는 북한 청소년들의 이야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북한 청소년들의 탈북 트렌드에 대한 퀴즈입니다. 우리 수련 씨가 준비하셨죠? 네. 북한의 청소년들은 네모하기 위해 탈북한다. 정답! 정답! 노래? 정답은요? 정답!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북한의 청소년들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죠. 네. 너튜브 개인 방송을 하기 위해서 탈북한다. 너무 비슷해. 오늘 제대로 왔다.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제가 정답입니다. 근데 북한의 청소년들이 너튜브를 알까요? 왜 한국 드라마도 하는데 너튜브를 왜 불러요? 저 판넬 자체를 우리 수련 씨가 들고 있잖아요. 수련 씨가 뭐야? 떠버리잖아. 떠버리? 떠버리잖아. 떠버리? 아 미안해요. 떠버리로 만들어요. 떠버리. 이런 건데. 저 오빠 별명이 떠버리예요. 나한테 뭐 함부로 비밀 얘기하지 마. 너 눈에 뭐밖에 안 된다고. 안 되겠다. 청소년들은 연애하기 위해 탈북한다? 아무리 봐도 세 글자는 안 들어가거든. 연애, 너튜브는 아니고. 그래, 너튜브는 아니, 세 글자는 안 들어가. 연애니까 나는 반대로 할게요. 공부하기 위해서 탈북한다. 네 글자 내부잖아.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정답은 북한의 청소년들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이거 너무 도덕적인 답이잖아. 이거 너무 포괄적이다. 그 행복 위해서라고 정답이 행복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가정 형편이 못 살거나 그래서도 아니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또 돈을 벌고 싶어서도 아니었어요. 단지 저희 북한에 있을 때는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한 가족 안에 매여가지고 여자들은 일을 해야 되고 뭐 가정 살림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갇혀 있잖아요. 꿈도 못 실현하고 시집만 가야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저희 아빠가 좀 깨어 있으신 분이라 여자도 행복을 찾아야 돼, 여자의 또 꿈을 찾아야 돼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의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디딤돌이 돼서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행복을 위해서 탈북을 한다.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100% 동의하죠. 저는 한국에 오는 거를 도피라고 생각했어요. 도피다? 네, 현실 도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공부하고 뭐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니까 아,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행복을 찾아서 왔구나. 맞죠. 네, 행복이 얼마나 두 글자지만 얼마나 큰 건지를 정말로 네. 여기 와서 그런 느낀. 의미가 있어요. 네. 혹시 한백구는 그런 거 있어요? 저는 그냥 좀 꿈을 많이 꾸는 게 너무 요새 좋아가지고 꿈꾸는 이런 나라의 천국에 온 기분이에요. 그냥 어떤 게 재밌는 거야 그렇게? 뭐가 행복해? 앞날에 대해서 막 많이 생각하거든요. 아, 내가 이제 커서 막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가게도 꾸리고, 가정도 꾸리고, 그렇지. 막 이런 앞날까지 생각하고 막 일단 내가 돈 많이 벌면 막 옷만대랑 막 효도하기 쉽고. 그렇죠. 솔직히 옷만도 남자친구 좋은 남자친구 많아서 행복해지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지. 막 그런 앞날이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역시 대한민국 천국이. 그래. 어서 빨리 어른이 돼서 네가 집값의 고통을 한번 겪어보길 바란다. 가게는 절대 하지 마. 시연이 행복해요? 네. 시연이 어떤 게 행복해요? 저희 엄마 아빠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북한에서는 춤을 못 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여기에 없고 북한에 있었다고 하면은 춤을 못 추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프다. 북한에는 춤을 못 추는데 나 진짜 여기 온 거를 진짜 좋게 생각을 해야겠구나 해서 제가 막 스트레스 풀 때도 막 노래 들으면서 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춤 때문에 행복한 것 같아요. 엄마는 요즘도 좀 잔소리 하셔? 네, 오늘 아침도 그동안 이만갑에서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네. 많이 했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색다른 정착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북한 주민이 식당을 차려요. 유럽에서.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지. 말도 안 돼. 이 놀라운 게 가능하냐? 바로 그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북한 사람이 어떻게 유럽을 나가? 누구십니까? 네. 네. 희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수중발레 국가대표 선수를 했던 유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 식당. 북한 식당은 이제 제가 이제 가보지 못했으니까 어떤 계급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조금 기득권층에 있는 분들만 좀 들락날락 할 수 있나요?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해외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북한에서 유일하게 외화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10대, 20대 젊은 여자애들이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북한 식당이에요. 근데 또 북한 식당 나가는 게 쉽지는 않고요. 여기로 말하면 그냥 연예인 기획사 같은 느낌? 길거리 가다가도 예쁘면 캐스팅 당해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이뻐야 되는구나. 엄청난 노력을 해서 뭐 예체능을 갖춘다든가 아니면 외모가 예쁘다든가. 근데 기본은 항상 토대가 좋아야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희진 씨는 사실 네. 북한에서 그 수중발레 국가대표였고 그쵸. 평양에 살았고 네. 집안도 좋았고 네. 뭐잘 살았잖아요. 네. 근데 왜 유럽을 나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가대표 코치 생활을 할 때 같이 선수 생활을 했던 언니가 있어요. 코치님도 같은 코치님이었고. 근데 그 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 이러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한 4년 만에 베이징 연예인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징 북한 식당에서 4년 동안 근무를 하고 저희한테 잘난 척 하려고 나타난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물속에서 막 이러고 훈련하고 있을 때인데 그 언니가 들어오는데 막 저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시진핑 와이프 같은 헤어스타일을 딱 하고 막 이렇게 우아하게 걸어오는데
아, 저거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도 저처럼 돼야 되겠다. 국가대표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해외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고 아빠한테 전랐어요.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막 당연히 반대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해외 나가겠다고 했고 그렇게 유럽에 나가는 회사들 소개받아서 나가게 됐던 거죠. 근데 북한에서는 해외 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남유럽 가는 건 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완전 최초였어요. 그러면 그 유럽, 남유럽 쪽의 북한 식당은 좀 뭔가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동남아나 중국에 많이 나가잖아요, 북한 식당이. 근데 이미 오랜 몇십 년부터 많이 나가다 보니까 터대가 잡히고 그냥 나가서 일만 하면 되는 조건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북한 사람이 최초로 남유럽이란 땅에 그런 작은 섬나라였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불무지죠, 완전. 1호인 거예요, 그러면 거의? 네, 1호예요, 제가. 오픈하는 네, 데가? 최초로 거기 북한 사람이 밟은 거예요, 발을. 그래서 힘들었겠어요. 엄청 힘들었죠. 식당 막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가보니까 그냥 유럽이라는 땅도 신기한데 그냥 똘그럭 가게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준비를 많이 했어요, 나름. 그래서 오픈을 했는데 뭐 시장 조사도 잘 안 돼 있고 유럽의 문화도 잘 모르고 선발된 애들 자체도 그냥 평양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양에서 저희가 교육받고 일했던 대로 서빙도 하고 했는데 너무 모르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래 유럽 식당은 보니까 뭐 스타터 메뉴부터 메인 코스, 디저트까지 다 단계별로. 그렇지. 처음에는 와인 메뉴를 줘서 와인을 주문한 다음에 맛 본 다음에 이런 단계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만둣국, 불고기 한 번에 다 나오고 한상 차림. 외국인들이 와인 마시려고 하는데 음식이 다 나오고 이거 다 식고 그래서 엉망이었어요. 난리였겠네, 난리. 네.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해서 그다음부터 시장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없는 돈을 내가면서 유럽 식당 좀 잘 되는 식당들 가면서 어떻게 하는지. 그렇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서 눈치로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배워서 하나하나 발전해 가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게 그래도 좀 나름 배웠다 하고 와인을 유럽 사람들은 와인을 무조건 마시잖아요. 근데 와인을 따는데 이 와인을 따다가 유럽에도 그냥 뚝 따는데 우리는 따다가 제가 처음으로 와인을 땄던 게 기억이 나는 게 딱 땄는데 반만 나온 거예요. 이 꼭지가. 그래서 걸렸어. Sorry 하고 다시 이걸 빼는 거 한 5분 걸리고 다시 넣어서 딱 하는 순간에 손을 확 베버린 거예요. 근데 와인을 따는데 피가 여기서 뚝뚝뚝뚝 떨어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말은 주로 뭐 이태리어 같은 걸 써요? 아니면 뭐 어느 다양한 관광객들이 오는데 웬만하면 저희는 영어를 많이 썼고요. 근데 영어도 그렇게 많이 잘하는 애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식당에서 쓰는 영어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메뉴를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찝으면서 대박입니다. 네. 처음에 엉망이었겠네. 그 와인병 가져가서 이거 했는데 아니다. 이러면서 했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저기 북한 식당에서는 어떤 이제 공연 같은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맞아요. 우리들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유럽에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지만 저희 회사 사장이 나름 1년 동안 품을 들여서 공연팀을 만들었어요. 근데 뭐 중국 같은 데 뭐 반갑습니다 부르고 중국 노래 부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많이 불려지는 그런 가요들을 뽑아서 그냥 올드팝 같은 거? 네네네. 옛날 명곡, 세계 명곡 이런 거 주제로 하면서 예를 들면 어떤 곡이 있어요? 예를 들면 클레멘타인이라든가 뭐 마이웨이라든가 마이웨이. Take Me to Your Heart, 뭐 Yesterday Once More 이런 알로하워의 이런 노래들 많이 연습했죠. 재밌네. 왜 북한 노래 안 했어요? 북한 춤 안 했어요? 북한 노래랑? 그러니까 나름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나름 아마 뭐 우리는 좀 세련된 팀이다 이런 걸 북한도 이렇게 세련됐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댄스 같은 느낌도 제가 뭐 쓰는 스타일이 북한에서 부채춤 이런 거 안 치고 알로하워라든가 뭐 줌바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국도 아니고 동남아시아도 아니고 이 유럽에서 북한 식당은 제가 듣기만 해도 느낌상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언어도 안 통하고 그리고 유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장사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업원은 원래 준비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했었는데 그 모든 과정을 해서 다 탈락되고 나간 사람은 겨우 셰프 1명에 정업원 3명, 사장 1명에서 5명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그 많은 요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테이블이 30개였거든요. 근데 30개 테이블에 손님이 갑자기 확 들어와 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급해서 막 도와주다 보니까 저희가 재능을 발견했어요. 제가 요리를 잘하더라고요. 야. 저는 물속에서 춤밖에 춘 적이 없는데 가서 막 어쩌다 보니까 막 제가 막 요리를 너무 셰프 수준으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서빙도 하다 요리도 하다 춤도 추다 뭐 클레멘타인 하다 이러다 보니까 일당백이 돼버렸어요. 일당백 출연하는데 갑자기 냄비 들고 있고 그런 거. 네. 근데 장사가 돼? 30테이블이 찬 적이 있어요? 찬 적 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그 나라에 한국 음식 식당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또 젊은 애들이 막 공연하고 하니까 희한하잖아요. 도심 한가운데 있어요? 아니요, 저희가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시골에다가 했었으니까 그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죠. 근데 지역 어르신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 지역에 또 특히나 어르신이 북한을 알아요? 그러니까. 북한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오면 첫 질문이 뭐 사우스 코리아 or 노스 코리아 이런 거였는데 그냥 저희는 뭐 노스 사우스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완 코리아 이랬던 것 같아요. 완 코리아. 야, 왜냐면 이게 노스 코리아라고 하면 머리가. 질문이 길어지거든요. 그렇지. 안 그래도 영어지 실력이 부족한데 너무 길어지면 북한은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 사람들도? 알고 있죠. 뭐 뉴스로 맨날 김정은이 나오는데. 세상에 제일 유명한 한국 이름이 김정은이잖아. 이렇게 노래도 해주고 음식도 막 날라주고 막 정말 좀 되게 화제가 된 식당이었을 것 같은데 그쵸. 오래 화제가 갔겠어요. 됐죠. 그럼. 그래서 처음엔 좀 잘 되다가 점점 하강세를 걷다가 1년 만에 망해서 접었습니다. 1년. 그러니까 단골이 안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궁금함에 제가 한번 봤을 때는 왔다. 그래도 나름 노력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음식이 아마 저희는 아예 완전 오리지널 북한 음식을 했는데 유럽 사람들한테는 좀 안 맞았구나. 안 맞지 않았나 싶어요. 김치나 우리나라 이런 게. 북한 음식을 맛있게 했어요? 맛없게 했어요? 되게 궁금해. 그래도 셰프님이 나름 그 김정일 저택에서 요리하던 분이 있고 해외 경험도 많으신 분이 그럼 직원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면? 망하면 월급이요? 네. 월급은 뭐 저희 같은 건 생각도 안 하죠. 왜냐면 이 식당이 잘 돼야 월급을 주겠는데 처음에 좀 잘 될 때는 한 200유로씩 줬거든요. 한 3개월 동안. 그다음부터는 안 된다는 이유로 아예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뭐 옷값이나 화장품값 이런 것.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손님들이 남기는 유럽은 팁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팁을 나눠가지고 그걸로 살았던 것 같아요. 월급도 월급인데 뭐 망하게 되면 이제 어디로 컴백할 때 이제 돌아갈 때가 저기 하니까. 그러니까 북한 식당 정업원들은 당연히 북한 식당이 망하면 북한으로 돌아가야죠. 그렇죠. 네. 희진 씨도 갔겠어요? 북한으로? 그러니까 가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긴 했는데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너무 허무했던 게 거기까지 나온다는 게 저 같은 경우는 2년을 준비를 했고 그렇지. 엄청난 테스트를 거쳐서 진짜 가문의 영광이라 할 정도로 유럽까지 갔는데 1년 만에 망해서 간다는 게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유럽 생활이 북한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치. 매일 도우물 샤워를 할 수 있고. 도우물 샤워. 네, 도우물 샤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관광지다 보니까 앞에 바닷가에 나가서 맨날 해수욕도 할 수 있었고 또 밤에는 버이언의 눈을 계속 클럽도 갈 수 있었고 그 자유로움. 네, 그 자유로움을 1년 만에 그만두고 간다는 게 그래서 다 너무 가기 싫어했죠. 그러면 사실 북한에서 유럽을 보내준 거잖아요. 네. 근데 희진 씨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한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우지 같은 건 상관이 없죠. 근데도 유럽에 남았어요? 네, 그때 저희가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북한에 있는 저희 회사 총사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야, 희진아, 너 국가대표 선수였잖아. 너 훈련 물속에서 매일 10시간씩 어떻게 했어? 그 정신으로 가서 투자자를 설득해. 우리 북한 안 가게 도와달라고. 대박. 그래서 너만 믿는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와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사장이 했던 말이 우리가 북한 유럽에 진출하려고 7년을 거생을 했거든요. 그 7년 동안 투자해서 너희가 거기 갔는데 이걸 이렇게 한순간에 끝내면 안 된다. 왜냐면 유럽 진출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도 않거니와 북한 식당 하나만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니고 구걸 연결고리로 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엄청난 무게를 저한테 넘긴 거죠. 왜냐면 저희 종업원이 5명 중에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갔고 3명이 겨우 남았는데 3명 중에 그래도 영어를 제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설득을 하자 해서 그때 밤 잠을 안 자고 제가 사전을 두드려서 이 사람하고 미팅을 해야 되잖아요. 투자자하고. 미팅할 준비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식당이 앞으로 시도에 나가서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경영 계획 같은 거 그런 것도 나름 만들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잠도 못 자고 찾아갔어요. 근데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막 할랑할랑. 그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거든요. 엄청난 기업의 사장님이시기도 하고 집이 영화에서 보던 궁전이에요. 그냥 이렇게 막 층으로 막 돼 있고 철문도 막 이런 철문인데 소리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막 이렇게 울리거든요. 근데 한국 북한 종업원이 이 사람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일단 가긴 했어요. 근데 그냥 간 건 아니고 밤새 만두를 빚어가지고 만두국을 끓여가지고 왔어요, 제가. 아이고, 난 그게. 저 만두국 끓여가지고 가서 그 할아버지 앞에 앉았어요. 근데 제가 밤새 외운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아우라가 너무 이렇게 기운이 너무 세서 어떡하지 해서 주머니에다 그 밤새 공부했던 종이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그냥 보자고. 읽겠다고. 보자고. 답답하니까. 네, 답답하시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걸 이렇게 버시더니 버시는데 뭔가 구욱한 눈빛으로 저를 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울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지. 그러니까 북한의 운명이 저한테 달린 거잖아요, 지금. 아니 애한테 어떻게 그런 걸 시켜? 그 할아버지가 아휴 한숨을 쉬더니 그래서 할 수 있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랬죠. 그리고 만두국 막 잡숴보라고. 근데 만두가 가보니까 요만한 만두가 이만해졌더라고요. 풀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막 렌즈에 돌려가지고 맛있다 이러면서 잘 드시는 거 보니까 진짜 눈물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맛있다고 그 식당 하는구나. 그 맛으로 이제 장사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제가 이걸로 예. 공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비자를 해주셨어요. 비자도 도와줄 정도의 힘. 네, 비자를 그분은 그날 국회의원이시기도 했었어가지고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너무 감사했고 그다음에 내가 너 먹고 살게 해주겠다 하셔가지고 그때 그 수중발레 코치도 캐스팅 해주셨고 그리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자기 집 파티 같은 거 항상 하시더라고요. 딸처럼 항상 초대를 해주시고. 아니, 식당은? 그러니까 식당은 그렇게 하겠다 하고 지금 약속을 한 상태였죠. 그리고 이 식당은 좁은 상태고. 북한 식당은. 이 사람에게 이런 걸 받았다고 북에 알렸을 거 아니에요. 알렸죠. 그러니까 그쪽에선 너 대단하다. 엄청 자축을 하고 막 저한테 막 편지가 막 날라오더라고요. 회사원들의 응원 편지 있잖아요. 대단하다. 청년동맹 비서도 막 강원동물을 믿습니다. 막 이게 별 대단한 일입니다. 예. 청년들의 정치적 생명을 책임진 게 바로 강비서 같은 사람이니까. 강비서가 연락이 온 거예요? 네네. 다 편지 있고 회사원들 한 10명 정도가 편지를 써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야, 이거 완전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야. 왜? 뭐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 남들은 다 이게 퇴송돼서 가는데 맞아요. 가야 되는 상황이죠. 예, 혼자 있으니까 와 대단하다. 뭐 아마 이랬을 겁니다. 대박인 거죠? 네,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저희 회사의 운명이 저한테 맡겨진 거니까. 책임자. 그걸 살려낸 거 아니야? 네, 그걸 해낸 거니까. 잘 됐으면 북한에서 영화로 만들었겠네요. 영웅이 됐지, 영웅이지, 영웅. 당에 입당시켰겠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 집에서 있는 2명, 그분들의 우식주를 제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희가 새로운 북한 식당을 열기 전까지는 북한 사람들 둘. 셰프하고 사장님이셨는데 두 분 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 하셨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그냥 사장님은 돈이 있으셔서 투자를 했을 뿐이고 그다음에 뭐 셰프님은 뭐 식당에 있어야 요리를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목을 살려야 된다는 책임감에 아 진짜. 그래갖고 어떤 일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새벽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딸기 공장 가서 딸기를 씻어서 포장해서 파는 그런 공장이었어요. 거기 과일이 상할까 봐 냉장고 같은 환경에서 일을 하거든요. 유럽 사람들은 그냥 반팔에 티셔츠 입고 이래도 괜찮은데 저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패딩을 입고 일을 하는데 유럽 애들이 저를 이렇게 되게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쟤는 무슨 패딩을 입고 이래? 이러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까지 8시간 일하고 그다음에 3시부터 6시까지 그 싱크로나이즈 커치로 일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집에서 만두를 빚어가지고 한국 유학생들한테 배달하는 일을 했고 그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동네를 이렇게 돌았어요. 혹시 알바생을 구하는 곳이 있나 찾아보느라고 딱 저희 아파트 바로 밑에 중국 식당이 엄청 큰 식당이 있었는데 그 설거지를 하는 분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바로 옆에서 북한 식당에서 제가 일하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불쌍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당연하지. 근데 중국 식당 음식들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 냄비 하나에 이만한 거예요. 접시도 많이 쓰고. 그걸 들었다 놨다 하는데 팔에다 몽이 들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이렇게 몽이 뚝뚝뚝뚝 이렇게 줬더라고요, 제가. 그 두 명은 집에만 있고 아무것도 안 집에서 하고? 게임만 하셨죠. 와, 근데 양심이 없네, 아예. 청소는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말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아예. 네, 아예. 차라리 그럴 거면 북한에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했겠네. 안 되지. 그렇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나 하는 생각에 갑자기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막 혼자 울기도 하고 근데 그냥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있구나. 내가 이걸 무조건 해내야 되겠구나 하는 욕심도 생겼고 그리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해외 나가고 싶어서 되게 간절했었잖아요. 그런 간절함을 바라고 유럽에 나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저 같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친구들에게 내가 뭔가 희망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텼던 것 같아요. 아무튼 식당 오픈은 다시는 못 하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있다가 근데 그 외국인 사장이 화가 났어요. 어느 날. 내가 그 2명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살았잖아요. 네. 한 거의 1년 가까이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먹여 살렸어. 그 외국인 사장 입장에서는 자기 딸 같은 애가 뭐 하는 거냐 해서 저 사람들 감옥 가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비자를 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북한으로 돌아갔어요. 어머, 어떡해. 저는 남아 저만 해주신 거죠. 대박 사건. 대박. 그분 입장에서는 희진 씨 혼자 일하고 나머지 3명 놀고 있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이거는 감옥감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네. 이런 상황을 네. 북한 당국에서 곱게 보냐는 거죠. 그렇죠, 맞아. 안 걷게 보지. 너도 와 이럴 수 있잖아. 왜 너만 남고 둘은 그쵸, 그쵸. 보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돌아간 사람들도 아마 불만이 엄청 났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혼자지만 해야 되겠다 해서 수도에 제일 잘 되는 수도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들어가서 내가 셰프로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전에 제가 만두도 빚고 하면서 배달 음식을 했는데 외국인 친구들을 대상으로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혼자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고 근데 그 친구가 너 진짜 셰프로 일해도 되겠다 하는 말에 자신감을 얻었고 그래서 그 친구와 회사를 만들게 됐고 네. 그래서 히진스 치킨? 아니 치킨이래. 키친. 히진스 매력이야. 키친? 아니요. 너무 긴장했어요 오늘. 이게 닭집을 차리려고 하는 거야. 퀴진. 코리안 퀴진. 이탈리안 식당에 취직을 한 것처럼 해서 퍼센트를 나누자. 이탈리안 음식, 뭐 한국 음식 몇 프로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들어갔죠. 한 3개월 정도 제가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이탈리안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한국 음식을 먹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진짜? 네.
이제는 아예 우리만의 식당을 열자 해서 그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클럽의 앞에다가 식당을 잡았어요. 식당을 잡았고 북한에서 평양 옥류 가는데 쟁반 그릇 있잖아요. 쟁반 그릇이랑 비빔밥 그릇, 불고기 할 재료 다 들여왔어요. 그래서 식당을 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버이언이 평양에 들어가서 제가 문제가 있는 애다가 아마 버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얘가 문제가 있으니까 북송을 시켜라 하는 버거가 떨어져가지고 식당을 열고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정말 미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이렇게 해서 탈북 마음도 없고 탈북할 마음도 없이 지금 열심히 해서 차라리 돈을 벌게 한 다음에 그 퍼센트를 북으로 가져가면 훨씬 남는 건데 그냥 만두 이렇게 팔았던 게 기분 나쁘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랑 접촉했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북송시켜라 라고 하면 자기도 손해 아니야. 그러니까. 모조리지. 북송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너무 억울했죠.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버텨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러는 거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됐죠. 그래서 더 화가 나서 탈북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들었죠.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그래서 제가 국정원에 왔는데 국정원 선생님들이 저를 다 저사를 이미 하셨나 봐요. 근데 왔는데 셰프님 이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저 셰프 아니에요. 근데 에이 이러시는데 제가 오자마자 지문을 찍어요. 저희가. 근데 지문이 안 찍히는 거예요. 아, 마모가 됐구나. 주방에서 제가 기름에 막 손 들어왔다 놨다 하고 막 칼에 베고 세상에. 그래서 지문이 안 찍혔었어요. 세상에. 우리 류희진 씨 지금 살아온 얘기 사실 이걸 어찌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하겠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도 짧게나마 겪었던 일들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북한 여름 별미 대전을 준비했습니다.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칼질이 달라. 맛있겠다. 맛이 없을 수 없네. 너무 맛있어요, 대통령들 만찬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제발 부탁인데 팔아주시면 안 돼요? 채널 A